26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공부한 구조시약이 일부 2장에서 자세히 그죠? 논의되고 있고, 지금 3절 정신분석적 시약이 교재 일부 3장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은 우리가 곧 이 3장을 공부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일종의 기초 작업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3장에서 조만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조금 잘 이해가 되면 3장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에서 조금 더 공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다시 자세히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공부할 텐데, 오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꿈의 이론입니다. 프로이트가 많은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도 전집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전집을 오래전에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프로이트가 1900년에 이 책을 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입니다. 꽤 오래전인데 지금 읽어봐도 통찰력이 있는 그런 책이다. 프로이트 이후에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개척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정신분석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제자들만 해도 각 파생이 되어서, 그죠? 융이라는 사람도 있고, 집단 무의식, 그 다음에 락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마르쿠제 같은,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도 있고, 무수한 뭡니까? 파생 학문을 일으켰고, 인문학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인문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을 이해하는데도 정신분석학이 많은 도움을 혹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기본 이론이죠. 프로이트가 왜 꿈을 연구했을까요? 프로이트는 뭘 연구한 사람이에요? 무의식을, 인간 정신의 세계 속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을 연구한 사람이죠. 의식 아래에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언급한 사람은 프로이트 이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학문으로 연구해서 집대성한 사람은 프로이트가 최초이죠.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도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의식할 수 없으니까. 무의식이란 말은 그런 말이죠. 의식할 수 없고 자각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으니까 무의식입니다. 근데 비로소 언제 내 안에, 그죠? 무의식이란 게 있었구나. 사후적이란 말 알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먼저 있었지만 나중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 무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증거가 나타나야 알죠. 그걸 정상이라 그럽니다. 정상. 무의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걸 정상이라 그럽니다. 정상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정상이 꿈이죠. 꿈은 그러니까 무의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상 중에 하나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정상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한 것이죠. 이 꿈을 연구해서, 즉 정상을 연구해서 이 무의식을 탐구하려고. 이게 뭔지 모르는 X니까. 그렇죠? 근데 프로이트가 꿈을 대표적인 정상으로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도 정상이 많이 있죠.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그냥 실수가 아니라 말실수.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나도 내가 의식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말하다가 말실수할 때 사실은 그 무의식이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죠. 농담. 그죠? 그런 것도 프로이트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했는 게 아니고 프로이트 책을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말실수, 농담 이런 것들도 있다. 왜? 의식이 방심한 틈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 나오니까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 이 용어도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잠재적 꿈 사고가 26쪽 7째 줄입니다. 외현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꿈 작업이다.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꿈 작업은 내가 의도적으로, 즉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꿈은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만들어지죠. 수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동 능동 알죠? 능동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발동시킨다는 겁니다. 무의식은 항상 수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는 무의식이겠죠. X. 이게 바로 뭐예요? 정상이겠죠. 여러분들도 꿈을 다들 꾸어본 경험이 있을 테니까 꿈이라고 하는 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내 안에 무의식이 X가 있었기 때문에 이 Y가 나타났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해몽이죠. 프로이트가 했던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도 전통적인 해몽에 여러 가지, 그죠? 규칙들이 있고, 뭐, 전해 내려오는, 그죠? 민간 요법 같은 게 있어서, 민간 해몽 같은 게 있어서, 뭐, 꿈속에 일어난 일은 반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죠. 프로이트는 그런데, 그런 이제 민간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뭘 통해서? 프로이트는 학자가 아니고 의사입니다. 프로이트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치료하면서 이제 환자라고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즉 균형이 좀 이상이 생겨서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하면, 그죠?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어 자체에는 비정상이란 말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 무의식에 이상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환자라고 하거나 비정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프로이트도 그렇게 생각했고 락강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주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체와 뭡니까? 그것을 정신분석자죠. 분석자와 주체, 이렇게 용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고, 프로이트죠. 그죠? 임상이란 말이 뭐예요? 실제, 그죠? 실제 치료가 일어나는 과정을 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꿈 얘기를 듣고 그 꿈 속에서 무슨 무의식이 작동했길래 이런 꿈이 나타났을까? 심지어는 자기 꿈을 해석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엄밀한 과학의 방법을 자기는 추구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죠. 이 여러 가지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냈겠지. 이렇게 역추적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어냈겠죠. 그죠? 이 과정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꿈 작업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Y에서 X로 가는 과정에서 이 X가 뭐냐 찾아내면서 결국은 X가 Y로 되는 과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 법칙을 찾아낸 것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물론 다 읽어보는 것이 정도인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읽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걸 꿈의 해석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조금 시간상 꼭 이 순서는 꼭 이대로가 아닌데 내가 뭐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시각적 형성화는 X가 Y로 나타날 때 항상 시각적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영상, 이미지로 나타난다. 꿈을 꾸면 알 수 있듯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등장합니다. X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이미지도 아니고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신체 부위에 어디에 그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죠. 머리에 존재하는지 가슴에 존재하는지 허파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어딘가 나의 정신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 무의식이란 게. 그래서 그건 그냥 X일 뿐인데 Y가 되는 과정에서 항상 시각적으로 변형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극의 한 장면처럼 무대 위에 올려진다. 그렇게 프로이트가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2차 변형은 뭔가 이야기, 스토리가 되게끔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X 자체는 이야기가 아니죠.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 서사 구조가 아닌데 이것은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 안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리하면, 자, 우리가 국문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사.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죠. 이야기가 있으려면, 서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서사 장르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소설이잖아요. 소설이 기본적으로 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사를 이룬다. 이게 2차 변형이거든요. 변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사가 아닌데 이 Y가 되면서 서사로 변형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인물도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배경도 등장하겠죠. 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 속에 누군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꿈을 꾸는 주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주체가 등장하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 등장하죠. 자, 이제 이게 1번, 2번 기본이고 5번이 뭔가 하면 이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죠? 이 X가 그대로 X가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Y가 안 되고 X가 되면 내가 꿈 그대로가 내 무의식이죠. 아, 미안합니다. 전도가 빠졌네요. 이게 전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가지 법칙은 다 X가 Y로 뭐가 되는 과정이에요? 변형되는 과정이에요. 변형 과정. X가 Y가 될 때 순진하게 그대로 X가 되면 너무 쉽죠. 우리는 꿈을 해석할 필요도 없죠. 내가 꿈 그대로가 내 마음속에 있던 무의식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죠? 내 무의식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면 너무 쉬운 것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X가 Y가 될 때 변형과 왜곡이 일어난다. 그 5가지가 이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전도는 뒤집히는 거죠. 실제 내 무의식이 Y가 될 때는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민간 해석, 해몽 중에 이게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프로이트 안 읽고도 이런 거 해왔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압축과 전입니다. 압축이 일어나는 것은 서사, 꿈속의 이야기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인물이나 사건, 배경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죠. 이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구성 요소 혹은 중성적으로 꼭 하나가 아니라 중성적으로 압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A와 B 사이에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얻어맞고 있는데 코피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갑자기 봤더니 아버지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때리는 사람을 대결하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꿈에 그렇다.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얼핏 다시 놀래가지고 왜 내가 아버지를 때리고 있지? 그러고 나서 정신을 수습해서 다시 봤더니 엄마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이 결합돼가지고 나인 듯 엄마인 듯 이런 얼굴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A는 나고 B는 엄마야. C는 나인 듯 엄마인 듯. 이게 뭐예요? 압축이 일어난 겁니다. A와 B 사이에 압축이 일어나서 C가 만들어집니다. 뭐 다른 경우도 많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압축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이때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아버지를 때리고 있을까요? 나하고 엄마가. 물론 전도로 생각해 보면 이거 뒤집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뒤집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겉으로는 표현 못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 근데 나만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미움이 있었다. 근데 그 미움은 엄마의 욕망을 내가 그죠? 답습해가지고 혹은 본받아가지고 모방해서 나한테 생긴 것이다. 내가 직접 아버지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엄마가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미워했다. 이렇게 해석이 물론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압축입니다. 통합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압축 파일을 만들듯이 그죠? 이때 압축이 일어나서 이 Y가 됐다면 이 Y는 좀 복잡해지겠죠. 원래 X보다 복잡해지죠. 그럼 이 X의 압축을 어떻게 해요? 압축을 풀어야 Y의 압축을 풀어야 X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꿈을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압축의 원리는 뭐의 원리와 유사합니까? 자, 이게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사전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A와 B 사이에 어떤 속성이 있길래 이 압축이 일어났어, 통합이 일어났을까? 나의 욕망과 엄마의 욕망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등가성이 있는 것이죠. 자, 유사성, 등가성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누구의 뭐 얘기할 때 나온 거예요? 야콥슨 얘기할 때 나온 거잖아요. 야콥슨의 기본 이론이 뭐예요?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그죠? 예, 수사학적 개념과 결합시켜 가지고 계열축, 그죠? 세로축, 그다음에 뭐예요? 통합축, 선택과 결합, 선택과 배열 일어날 때 이 같은 계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원리는 뭐예요? 유사성이나 그죠? 바로 등가성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 이 계열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은유라고 불렀죠. 그죠? 자, 지금 프로이트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락강이 이걸 재해석하면서 프로이트 얘기입니다. 바로 프로이트 박사가 얘기했던 이 꿈의 법칙 중에 이 압축에 해당되는 것은 은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참 지나서 얘기하는 거죠. 프로이트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 프로이트 이론을 재해석하면서 마치 소시르 이론을 야콥슨이 재해석하면서 그걸 계열축에서 일어나는 것은 언유다라고 말한 것 같고 상당히 유사하죠. 하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그건 수사학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이때 언유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적 개념이 아니고 심리적 작용, 정신분석적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용어는 똑같은 언유고, 야콥슨이 얘기한 언유하고 락강이 얘기한 언유는 용어는 똑같은 언유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가 통하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를 썼겠죠. 그죠? 아무튼 이게 뭐예요? 이 지금 단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학과 수사학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핵심 개념이죠. 그죠? 왜 언유와 한유라는 개념이 현대 학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느냐. 야콥슨 같은 수사학자 혹은 문학 이론가도 언유를 얘기하고 락강 같은 정신분석학자도 언유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왜 유사성 등가성이 작용한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지금은 인물을 예를 들었지만 인물이 아니라 사건이 이런 압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보통 꿈은 최근에 어떤 경험에서 받은 자극 때문에 그죠? 그날이나 그 다음날 꿈에 그게 나타납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즉 내 의식은 모르고 지나갔는데 내 무의식이 그걸 뭐예요? 연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뭐 우유나 라면을 사고 나오려고 하는데 편의점 직원이 돈을 자꾸 내라고 합니다. 난 분명히 냈는데 아마 착각이 일어났겠죠. 안 냈다는 겁니다. 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참 싸우다가 한 번 더 내고 나왔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물론 라면 하나지만. 그런데 뭐 그러려니 하고 그날 잘 지내고 꿈에 그런 꿈이 나타나는 거죠. 10년 전에 이미 다 잊어버리고 별일도 아니니까 잊어버렸지만 옷을 사러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는 거죠. 돈을 분명히 한 번 지불했는데 또 달라는 거죠.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서 또 주고 두 번 준 거죠. 그게 겹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제 일어난 그 편의점 사건하고 10년 전에 옷집에서 일어난 사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압축이 돼서 어젯밤 꿈에 이게 나타났던 걸까요? 이거죠. 자, 아까는 인물에 대한 예를 들었고 이제는 사건에 대한 사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무의식 속에서 연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해낸 건 아닌데, 그죠? 난 다 잊어버린 것인데 사실은 의식은 잊어버렸지만 무의식이 그걸 기억해내가지고 이 시라는 꿈속의 사건이 압축돼서 나타나는, 그죠? 이런 것입니다. 다음 전이. 전이는 A라는 어떤 인물이나 이게 바로 구성 요소죠. 서사를 이루는, 꿈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인물이나 사건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꿈에 달이, 보름달이 떴어. 친척들이 나타났어. 맞나요? 그리고 윷놀이를 해. 안 맞나? 안 맞네요? 뭐가 안 맞네? 윷놀이가 아니고 다른 게임 있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카드 게임 한다고 했어요. 동양 카드, 동양 그림, 동양화가 그려져 있는 카드 게임을 한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개됐다고 봅시다. 꿈에서 전개는 약간 인과관계가 조금 불투명하죠. 막 들쭉달쭉하고 비약하고, 그죠? 갑자기 딴 데로 가고 막 이러죠. 이게 뭘까요? 보름달하고 친척 사이에는 뭔가 연관관계가 있죠. 그죠? 아마 명절이겠지. 그러니까 카드 놀이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어. 근데
뭔가 그 안에 욕망의 좌절 같은 것도 있고 뭐 왜곡도 있고 이렇겠죠. 아무튼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A와 B 사이에, B와 C 사이에 등가성이나 유사성 이꼴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A와 B 사이에 거의 이꼴인데 이거는 일종의 연상 효과가 일어나서 연관성을 가지고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들은 얘기죠? 인접성이라는 용어 들었죠? 인접성에 의해서 이게 막 삐져나가는 거야. 옆으로. 개가 앞으로 걷는다고 걷는데 자꾸 옆으로 걷듯이 이게 연상 효과가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 그래서 장소가 막 이동하기도 하고 갑자기 방 안에서 그죠? 카드 놀이를 하다가 동굴에서 그죠? 해구를 놓고 막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완전 무관한 건 아니고 뭔가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즉 A와 B 사이의 등가성이나 유사성 이꼴 관계는 아니지만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뭔가 그죠? 약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과 전이가 대표적으로 프로이트가 이 꿈 작업의 대표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낙강이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은유라고 얘기했고 이건 뭐라고 얘기했을까? 환유죠. 야,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이미 정신분석학을 다 절반은 통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유, 환유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락강이 은유, 환유 개념을 가지고 프로이트의 꿈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다시 설명해내고 있죠. 마치 야콥슨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교재로 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잘 이해된 사람은 교재가 잘 이해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6쪽. 심동일 읽어봅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26쪽 위에서 7째 줄. 조금 크게요. 예,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복잡하긴 한데 내가 좀 간단하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까 이거하고 비슷하죠? 보세요. 공통점을 가진 여러 잠재 요소가 하나의 단일 요소로 요구된다. A와 B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C라는 하나의 새로운 요소 속에 통합이 된다. A 플러스 B가 C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이는 예, 관계없는 것 혹은 암시에 의해 대체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막 이동하는데 그 안에는 뭔가 희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희미한 연관성.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그래도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간 것이죠. 연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엉뚱하게 간 것 같지만 아무 무관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숨어있는 연관성이 약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 이제 이 전이란 법칙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과관계로 잘 설명이 안 돼. 자꾸 비약하거나 엉뚱한 대로 삐져가거나 이렇게 돼. 그게 전위입니다. 전위란 말 자체가 뭐예요? 한자어로 위치가 변한다는 거죠. 위치가 전환된다. 전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 5가지나 되지만 사실은 이 2가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압축과 전이라는 이 효과라기보다는 이 기능, 꿈 작업의 법칙 때문에 X가 Y가 될 때 변형과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왜 변형과 왜곡이 일어날까? 이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왜 X가 안 되고 X가 변형과 왜곡을 통해서 Y가 될까? 여기에 이 무의식의 에너지,
그걸 프로이트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무의식의 에너지, X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리비도라고 불렀죠. 나중에는 이걸 이드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어떤 힘을 가진 것인데, 에너지를 가진 것인데, 그래서 나중엔 충동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충동, 욕망, 이런 요소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의 덩어리죠.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을까요? 겉으로 표출돼야 이게 해소가 되죠. 그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으면, 그죠?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되고자 하는데, 표출되고자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Y가 될 때 이 두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 변형과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충동, 즉 무의식의 에너지가 표출되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로막는 에너지. 그건 뭘까요? 그걸 억압이라고 합니다. 억압이라는 용어도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억압. 근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약간 정신분석학의 어떤 비밀 같은 것인데 아니면 더 기본 원리인데 프로이트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약간 도식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것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억압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얘기했죠. 그죠? 무의식에 표출되려는 에너지에 억압이 있기 때문에 꿈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좀 편의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얘기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억압이 있으니까 무의식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억압이 없었으면 무의식이 안 생겼을 텐데 인간의 이 정신세계에 억압이란 게 작용하면서 무의식이란 게 이것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고 무의식이란 게 생긴다는 겁니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미리 얘기하는 게 나중에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한 이 정신분석학을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되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이 두 꿈작업은 정량희. 크게 읽어봅시다. 예, 보세요. 왜곡의 결과죠. 검열에 의해서. 검열이 바로 아까 뭐예요? 무의식이 작동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그게 검열이고 더 정확한 말은 억압입니다. 이건 이제 검열이라는 것은 좀 더 일반적인 얘기고 프로이트가 사용한 용어는 억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신분석학의 원리는 억압된 것은 반드시 뭐예요? 돌아온다. 회귀한다. 억압된 내 욕망의 에너지가 무의식의 리비도가 그냥 억압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억압된 것은, 억압당한 것은 반드시 어디론가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말실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농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체적인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평생을 연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상 정상이 있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평생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그것이 구별 임상인데 이거 옆으로 자꾸 나가면 진도가 늦어져서 좀 위태롭지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꿈, 농담, 말실수 이런 것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정상이고 그 정상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병원에 가진 않죠. 정신분석 의사를 찾아가진 않죠. 그런데 좀 심각한 이 신체적 정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경증,
신경증이 가장 약한 것이고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서 나중에는 분열증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임상을 경험하고 체계화한 이제 프로이트와 또 락강의 구별 임상입니다. 왜 구별 임상이라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호소할 때, 그죠? 치료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 그죠? 이 증상이 뭐에 해당되는지를 잘 구별해야, 그죠? 치료에 효과가 있죠. 처방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신경증에 해당되는 게 히스테리, 강박증. 이게 대표적으로 성독착증인데 사디즘, 마조이즘도 여기 들어갑니다. 성전환증,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분열증이 이제 자폐증. 자, 이제 이 꿈도 정상이지만 이런 것도 정상이다. 알겠죠?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좀 정신분석학의 전문적인 조금 더 공부에 해당되니까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체로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 이런 정도의 구별 임상이 있다. 즉 정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을 억압하고 있는 저항을 감소시켜 잠을 지속하고자 하고 소망성취. 자, 소망성취가 바로 뭐예요? 무의식이 그대로 표출되는 게 소망성취죠.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억압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난다. 그렇죠? X가 그대로 X가 되지 않고 이 충돌로 인해서 변형이 일어난다. 그 변형의 법칙이 이 법칙입니다. 변형의 법칙.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이 있구나. 근데 이게 갈수록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강도가 강해지는가? 그것도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죠. 조금 자세한 것은 우리가 3장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 아까 얘기했죠?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맛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나오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락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윤동규. 안 왔어요? 안 왔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락강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신분석학자이긴 한데 구조주의적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락강도 초기 이론, 중기 이론, 후기 이론 가면서 계속 이론이 변모하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구조주의적 정신분석이다. 정신분석에 하게 뭘 도입했어요? 구조주의를 도입했어. 자, 우리가 소시르, 야콥슨 얘기할 때 구조주의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이게 구조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의식 속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 의해서 사실은 이 의식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밑에 숨어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그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어찌 보면 프로이트 자체가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인간 정신을 분석한 거죠. 그런데 더 본격적으로 락강이 구조주의적 방법을 가지고 이 프로이트 이론을 재해석하면서 마치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자, 아까 무의식, 의식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의식은 언어와 관계 있겠죠. 우리가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니까, 인간 정신의 작용이니까. 그런데 무의식은 언어 이전의 단계처럼 생각하게 되죠. 언어 이전의 자연 상태. 즉, 이거는 뭐예요? 자연이고, 이거는 문화죠. 언어는 문화니까 우리가 자연과 문명을 나눌 때, 그죠? 인간에게 이 무의식의 욕망의 에너지, 리비도, 이거는 언어와 상관없는, 즉, 문화와 상관없는 자연의 요소다. 그죠? 혹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본능의 요소다. 동물적 본능, 이 언어 이전의 세계. 이런 상식을 보통 생각합니다. 무의식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의식 이전의 단계니까. 근데 락강의 이 설명은 바로 뭐예요? 이게 무의식이 작동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언유 환유라는 용어를 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야콥슨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인간의 언어 작동 원리거든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설수는 축구를 사랑한다 이거 할 때, 그죠? 계열체와 통합체가 계속 시줄과 날줄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언어를 구사한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택과 배열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X축, Y축에서. 근데 꿈도 그렇다는 거죠. 꿈도 언유와 한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무의식도 언어의 작용이라. 언어와 같이,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락강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파란색이 잘 안 나오는데 다시 써봅시다. 이 발견은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죠. 무의식은 인간 언어 이전의 단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는데 무의식도 언어처럼 그죠? 구조화되어 있어요. 언어가 얼마나 인간의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뭐하고 통할까요? 아까 뭐라고 내가 얘기했어?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랬죠. 무의식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X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에게 억압이 개입하면서 무의식이 생긴다 그랬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간에게는 언어가 억압의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처음부터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죠. 언어는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에게 이 억압이 주어지고 그때 이 X, Y, 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무의식은 언제 생겨요? 언어라고 하는 억압이 정신에 들어오면서 개입되면서 이 무의식이라는 게 형성되죠. 왜?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습득해야 되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나중에는 반항하고 그죠?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죠. 내가 습득한 이 언어의 억압에 눌려 있다가 어떨 때는 이게 폭발해서 내 뭐예요? 억압을 뚫고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뭐예요? 정상이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정상입니다.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농담으로 실수로 말실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강도가 강해지면 신경증이 생기기도 하고 도착증이 생기기도 하고 분열증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금 프로이트 락강의 기본 이론입니다. 내가 좀 쉽게 얘기를 좀 풀어서 해준 것입니다. 민지영. 안 왔습니까?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예. 홍태리 읽어봅시다. 야콥슨의 실효적 연구. 야콥슨의 실효적 연구를 참조한 락강은 언어를 다른 단어를 위한 단어, 즉 대체를 통한 의미 효과를 이해한다. 억압된 기표와 그 대체물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의미의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예, 자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프로이트보다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기본은 이거 오늘 설명한 그 기본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어려워지는 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험 보기 전에 또 복습하고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 방학 때 또 복습하고 그죠? 다음 학기에 다시 재수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마스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가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억압이죠. 그
억압이 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 너무 무의식이 많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폭발한다 그랬죠? 아까 정신분석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예요?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억압을 받으면 그게 다시 돌아와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락강은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락강은 환유를 단어에서 단어로 즉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정렬하고 지시하는 구조를 위한다. 네, 잘 보세요. 언유는 다른 단어를 위한 단어라 그랬죠. A가 B가 되는 것입니다. 왜? A라는 단어가 B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대체란 말 알죠? 교체되는 것입니다. 왜 대체가 가능할까요? 유사성과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A 이퀄 B, 거의 A 이퀄 B이기 때문에 A가 B로, 그죠? 단어가 A 한 단어에서 다른 단어로. 내 마음은 호수요. 예를 들면, 너무 쉽죠? 내 마음은 호수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과 호수 사이에 잔잔하고 고요한 평화로운 어떤 유사성이, 그죠? 숨어 있기 때문에 A가 B가 될 수 있죠. 내 마음은 호수가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거죠.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 뭐예요? 다른 단어를 위한 단어. A라는 단어가 B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유는 뭐예요? 단어에서 단어로. A에서 B로. 아까 내가 이 수학 공식처럼 A 플러스 B가 C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어로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26쪽 마지막 줄입니다. 환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거나. 이건 내가 지난 시간에 야콥슨 얘기하면서 설명했죠. 기본적으로 언유, 환유의 그 수사학적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락강은 이것을 정신분석이라는 인간의 정신구조, 심리구조 속에 이걸 재해석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콥슨은 다만 수사학적, 즉 언어적 법칙으로만 얘기했고 락강은 이걸 심리적 법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석해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거나 결과로 원인을 대신하는 걸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7쪽 셋째 줄입니다. 락강의 언유 환유와 야콥슨의 언유 환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죠. 락강은 언유의 구조를 해명할 때 무의식 속의 의미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유사성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랬어요. 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다 이렇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와 락강의 경우에 정신분석학에서의 이 언유의 그죠? 개념도 등가성, 유사성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김인환 교수가 조금 더 그 차이점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데 아까도 얘기했죠? 어렵다고 느끼면 넘어가라 그랬죠.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패스, 넘어가라. 나중에 보면 또 언젠가 이해가 될 날이 옵니다. 무의식의 언술은 의식의 언술과는 달리 내가 말한다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하며. 자, 이것도 락강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의 이론에 대한 반발일까요? 락강의 이 얘기는 데카르트의 데카르트는 말 그대로 인간의 의식을 주체로, 그죠? 의식 위주의 철학을 펼쳤죠. 바로 이성적 주체. 이것이 의식 중심의 철학이죠. 이성 중심, 의식 중심의 철학. 데카르트죠. 그걸 우리가 보통 코키토 철학이다. 이렇게 코키토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뭐 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때 생각이 바로 뭐예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죠. 이 차원을 데카르트는 어찌 보면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프로이트와 락강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이다. 그죠? 무의식이 오히려 의식을, 그죠?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카르트는 의식이 인간 주체를, 존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비합리적이고, 그죠? 이 리비도와 이드와 충동, 욕망의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인과관계로 혹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죠. 욕망이 그런 거잖아요. 이걸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으로 인해서 데카르트 근대 철학이 의식 중심의 철학이 뭐예요? 균열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이제 근대 철학, 이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의식 중심의 철학을 붕괴시킨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의 차이를 그렇게 보통 요약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얘기도 조금 너무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죠. 도식적으로. 자, 그 다음 봅시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27쪽 밑에서 5째 줄입니다. 조이수. 그러면 무의식의 의미 작용에서 은유와 환유는 어떤 역할을 한다. 락강에 의하면 욕망은 환유이고 증상은 있지만 한편으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여를 함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연세를 따라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은 결여의 환유이다. 네, 자, 요 문장 하나가 자, 이 교재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죠? 이 교재 전체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본적인 각 학문 영역에 정신 분석학이면 정신 분석학, 수사학이면 수사학, 뭐 또 다른 영역도 있지만 분열 분석도 있지만 핵심 개념들을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한 문장 속에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프로이트의 압축 전의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걸 재해석한 락강의 은유 환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뭐예요? 도대체 이게 여기까지는 공부했는데 도대체 인간의 무의식에서 이 은유와 환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인간의 무의식은 이런 은유와 환유를 만들어내는가, 그죠? 자, 보세요. 락강에 의하면 욕망은 환유이고 정상은 은유다 이랬어요. 자, 그럼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은유와 직접 관련되는 게 뭐라고 지금 락강이 얘기합니까? 정상이다 그랬어요. 정상. 자, 아까 우리가 정상을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꿈, 말실수, 농담. 그는 일상적인 정상이고 이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 같은 것도 정상이라 그랬죠. 이 정상은 바로 뭐 은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 꼴 B니까 등가성과 유사성이 있죠. 내 안에 이 억압과 그죠? 저항 사이에 억압이 먼저 있었다고 얘기했죠. 억압이 있는데 이 저항을 하니까 이 저항이 바로 뭐예요? 이거죠. 리비도, 이드, 충동, 욕망의 에너지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의식이 솟아올리려고 하고 이걸 억압하려고 검열을 통해서 이 사이에 어떤 그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왜곡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억압과 저항 사이의 이 역학관계가, 충돌 관계가 바로 뭐로 정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A와 그러니까 뭡니까? 뭐와 뭐 사이에? 정상과 은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은 마치 은유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과 은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환유는 뭐와 관계돼요? 욕망과 관련된다. 자, 은유가 일어나고 환유가 일어날 때 주로 우리는 이건 욕망과 관련되고 이건 뭐와 관련된다고요? 정상과 관련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미리 얘기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이 은유는 주로 뭘 만들어낼까요? 뭘 발생시킬까요? 의미를 발생시킵니다. 의미를 발생시켜요. 이건 뭘 발생시켜? 예, 무의미를. 욕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는, 그죠? 약간의 관련성만 있으면 숨어있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무관한데 관련성이 없는데 숨어있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에너지를 얻어서 옆으로 가는 에너지, 이것은 욕망의 에너지와 관련된다. 욕망은 영원히 뭐예요?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100% 욕망이 만족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죽고 말겠죠. 욕망이 살아있는 한, 욕망이 아직도 충족되지 않은 한 계속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 때문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자리 때문에 욕망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동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 쟁점이 됩니다. 욕망의 속성이 결핍이다. 결핍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거죠. 이게 막 퍼즐 게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 하나가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그죠? 이게 활성화되고, 뭡니까? 결국은 이걸 맞추려고 노력할 수. 근데 완벽하게 이게 맞아버리면,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버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꽉 찬 욕망.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욕망이 꽉 차버리면 더 이상 욕망이 이동할 수도 없고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인간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욕망을 바라보는 프로이트와 락강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상당히 대결 양상으로 가는데 들레즈 갓다리 같은 경우에 그들의 욕망 이론은 이건 꽉 찬 욕망을 긍정하고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비판하죠. 이것은 욕망의 결핍을 항상 전제했다. 그죠? 완전한 욕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걸 분열 분석이라는 식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쟁점이 됩니다. 욕망의 특성이 결핍이냐, 충족이냐, 그죠? 100% 충족이냐. 그랬을 때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욕망은 왜 이동이 가능했을까? 이 환유는 이동이거든요. 아까 환유의 원래 명칭이 뭐였어요? 프로이트가? 전위, 위치가 전환되니까 이게 이동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왜 자꾸 이동할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빨간 구두에 욕망이 꽂혔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물건에 또 욕망이 꽂히고 이렇게 이제 욕망이 자꾸 이동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죠. 힘든 일이 되죠. 애인을 자꾸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이래도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아무튼 욕망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언유의 작용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하고 전달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이 환유는 의미가 발생되는 것, 의미 발생을 뭐예요? 차단하거나 지연한다. 이렇게 언유 환유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8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 정신분석학까지 할 수 있겠네요. 28쪽, 그죠? 밑에서 8째 주까지 하면 이제 이 3장이 끝나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첫째 줄입니다. 정상에서 나타난 기호 표현은 이랬어요. 기호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소시르가. 기표. 우리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기표. 기표를 불어로 뭐라고? 시니피앙. 기호 의미는 뭐예요? 시니피에. 그죠? 자, 그러니까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이 정신분석학, 락강의 이론에까지 깊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표, 기이 개념이 여기까지 계속 지금 다른 학자들의 어떤 이론에도 다 기표, 기이 얘기를 하게 돼요. 정상에서 나타난 기호 표현은 이랬어요. 정상이 바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기호 표현이죠. 기표죠. 시니피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게 기호 의미, 기의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이 여러 가지 현상이나 정신분석학에 있어서도 소시르의 가장 기본 개념, 기표, 기의 개념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설명하는데 기표, 기의 개념이 굉장히 기본 개념이에요.
숨겨진 기호 표현과의 관계 안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러한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상은 언제나 신비로 남니다. 정상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정상이 나타났을까? 이거 아는 것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고, 이런 정상이 나타났을 때, 그죠? 그냥 대정요법이란 게 뭐예요? 대정, 그 현상을 완화시키는 요법입니다. 감기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뭐 여러 가지 감기약을 주죠. 대체로 대정요법입니다. 그걸 완화시키는, 정상을 완화시킵니다. 근데 정신분석학은 이걸 대정요법으로 이 정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즉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이런 정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래요?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 유럽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일반 병원에, 정신의학이라는 그 병원에 갑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바로 정신분석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우울증에 걸리면 알약을 줍니다. 그걸 완화시켜주는 거죠.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게 아마 이런 임상적으로 이런 임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프로이트 락강처럼 이렇게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리요법이나 그러니까 약물요법을 가지고 정신 치료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게 대중화된 것은 정신의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치료하고 정신의학적 치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신분석학적 치료는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환자가 자유연상을 통하여 나타난 기호 표현과 숨겨진 기호 표현의 관계를 확립하게 하면 정상은 쉽사리 소멸한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대화치료라고 그럽니다. 대화요법. 외국 영화 같은 데는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그죠? 이런 정상이든, 그죠? 어떤 정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정신분석, 그죠? 치료자를 찾아오면, 분석자를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눕히죠. 카우치라는 눕히고, 마음에 안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물어보고 경청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자기 꿈 얘기도 하고, 자기가 어릴 때 경험했던 어떤 트라우마도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정상이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역학관계 때문에 이런 정상이 나타났을까 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동안에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정신의학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는데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유연상이 그것입니다. 아까 대화를 하는 동안에 자유연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죠? 대화를 하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정신상태 속에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무의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과정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실제 이 분석자나 또 이 치료를 위해서 찾아온 주체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과정을 장기간 정신분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읽어봅시다. 한명주.
예, 이 단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책 전체의 기본 관점은 뭐예요? 여러 다른 학문하고 문학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수사학과 문학을 연관시키고 지금 이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정신분석과 문학을 연관시키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공부했고 이제는 이게 왜 우리가 문학을 연구하는데도 이게 도움이 될까, 필요할까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더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프로이트 락강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문학 연구에 그죠? 활용할까 알 수 있으니까요. 잘 보세요. 정신분석학의 기본 구도는 정상을 통해서 정상을 잘 해석하고 분석해서 뭘 알아내는 거예요? X를 알아내는 거예요. 무의식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 우리가 문학 비평에, 문학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이 정상은 뭐에 속합니까? 문학 작품에 속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문학 작품이에요? 작가나 시인이나 작가가 만들어낸 문학 작품. 이 속에는 이 변형과 왜곡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X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작가나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죠? 말하고 싶은 주제, 내용, 그죠? 혹은 어떤 충동.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됐을까요? 뭔가 에너지가 있었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시로 썼고 소설로 썼겠지. 그럼 이 정상을 통해서 X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 작가와 시인의, 그죠? 이 충동의, 욕망의 비밀, 이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왜? 꿈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과 왜곡의 규칙을 통해서 Y가 된 것처럼 문학 작품도 이 X가 Y가 될 때 단순히 X가 Y가 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내야 되겠죠. 이걸 분석해내는 게 뭐예요? 문학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법들. 이 기법이죠, 기법. 기법, 이거. 그죠? 시는 시대로 기법이 있고 소설은 소설대로 기법이 있죠. 꿈도 꿈대로 이 기법이 있어서 이렇게 X가 Y가 됐죠. 우리는 Y라는 문학 작품,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이 Y를 잘 분석할 때 이 기법을 분석해서 X를 다시 찾아내야 되겠지. 마치 프로이트 박사가 락강 박사가 그죠? 주체의 정상을 통해서 무의식을 그죠?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인과 작가의 문학 작품을 잘 분석해서 그죠? 그 X를 다시 찾아내는 것이 문학 비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적 이론들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겠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남았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